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사고이고 충분히 피할 수는 있었으나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다. 후자에는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일어나선 안 되는 자동차 사망사고. 그러나 지금도 어디선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해마다 그 횟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한편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해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피해자 부상 시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급 살인죄나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안전운전과 남을 배려하는 교통문화와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선량한 운전자로 생활하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봄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다짐해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17년 개봉했던 스페인 범죄 미스터리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호텔방에서 의문의 습격으로 살해당한 로라와 기절해 있던 아드리안, 둘만이 있었던 방에서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재판을 기다리는 아드리안은 승률 100%의 변호사 버지니아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과거 그가 로라와 은폐했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연관성을 찾게 되는데 얼마 없는 시간 동안 재판 전에 사건을 분석하여 무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한참 동안은 찾아가지 않은 전동 너머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넌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단 오래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영화는 한 은발의 여성이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마중 나와 들여보내주고 여자는 자신을 펠릭스가 보낸 변호사인 버지니아 굿맨이라고 소개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드리안 도리아로 내연 여인 로라 비달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드리아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 펠릭스가 사건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버지니아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목격자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모든 정보를 진실하게 사건의 처음부터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드리아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서 아드리안과 내연녀 로라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협박 편지가 오고 멀리 떨어진 호텔로 10만 유로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아드리안과 로라는 호텔로 가서 기다리지만 곧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데 속았다는 걸 눈치채어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아드리안의 머리를 거울에 박아 기절시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자 바닥에는 피가 묻은 조각상이 떨어져 있고 호텔방에는 로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으며 그 주변에 자신이 가져갔던 돈다발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종업원이 싸우는 소리에 문을 두드렸었지만 반응이 없자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하고 아드리안은 로라의 살인죄로 체포되고 마는데 아드리안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변호사 버지니아는 증언에 따르면 방문에는 방범 체인이 걸려 있었고 창문은 손잡이를 빼놓아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 외부에서 어디로도 들고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단둘이 있었기에 당연히 범인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로라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하자 아드리아는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호사 버지니아는 비에르게라는 지방도시에서 청년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보여주며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고 하자 결국 아드리아는 과거의 한 가지 사건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난 그대뿐이에요. 그대 뒤에 나 있을게요. 한 걸음 뒤에서요. 그대 내 마음 모르죠. 눈물이 글썽여요. 그댈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혼자 하는 사랑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가겠죠. 그런 내가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안 되는지. 사랑이란 가깝고도 머네요. 그대의 마음이란. 어느 날 아드리아는 아내에게 파리로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은 여인 로라와 함께 비에르게로 갑니다. 같이 차를 타고 숲길을 지나던 도중 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을 피하려다 건너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살짝 비켜가며 부딪히게 되고 상대 차량은 길가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멈추어 섭니다.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젊은 청년이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피투성이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드리안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로라가 사고 난 청년의 핸드폰을 보고는 상대방도 문자를 하는 중이었다며 이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가족과 직장을 전부 잃을 거라며 모른 척 하자고 합니다. 아드리아는 갈등하지만 자신과 회사에서 추진하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숨기기로 하고 차에 타 그냥 떠나려 하지만 자동차에 시동은 걸리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때 로라는 기지를 발휘해 서로가 운전 상대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며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척 속여 넘기고 행인이 잘 처리하라며 떠나자 이제 목격자가 생겼으니 시체가 발견되면 안 된다며 시체를 숨기자고 합니다. 아드리안이 청년의 차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차를 몰고 가 처리하기로 하고 로라는 남아서 견인차를 부르기로 합니다. 아드리안이 차를 몰고 떠난 후 차 한 대가 로라에게 다가오는데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을 토마스 가리도라 소개하고 한때 자동차 엔지니어였으며 지금은 정비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차를 자기 차와 연결 견인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수리해 주겠다고 하자 로라는 긴장하지만 견인차가 빨리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로라는 토마스의 집에 도착해 아내인 엘비라와도 인사를 합니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엘비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아들인 다니엘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들은 바로 방금 전에 사고로 사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당황하는 로라는 표정을 숨기고 그때 엘비라에게 전화가 오는데 다니엘이 친구들과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으며 전화도 안 되는 상태라는 연락입니다. 그리고 마침 차 수리가 다 끝나자 로라는 황급히 그만 가보겠다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거실을 나가는데 엘비라는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이때 로라가 가지고 있던 아들 다니엘의 핸드폰의 벨이 울립니다. 로라는 급하게 소파의 베개 밑에 핸드폰을 숨겨놓고 벨소리를 따라가다 이를 발견한 부부는 핸드폰을 놓고 갈 애가 아니라며 의아해합니다. 로라는 눈치를 보며 그대로 밖으로 나가 차를 몰고 떠나가고 가던 도중 약속된 도로에서 아드리안을 만나 같이 달아납니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아프게 하네요. 떠나네요. 다시는 못 쓰게 된 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을 깨듯 하루하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아드리안과 로라는 돌아온 이후 증거인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아드리안은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방금 막 파리에서 돌아온 척하며 모든 걸 은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대로 묻힐 것이라고 안심했을 때쯤 청년 다니엘의 실종 소식이 뉴스에 나옵니다. 아드리안이 여기까지 진술할 때 변호사 버지니아의 핸드폰이 울리고 증인이 법원에 도착한 상태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에 아드리안은 회사의 고문 변호사 펠릭스에게 전화를 하는데 펠릭스는 늦게 들어갈 거라며 변호사 버지니아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아드리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건 발생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종자의 실종 장소 주변에서 추돌 사고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접수된 신고가 없었고 그날 실종자의 아버지가 어떤 여자의 차량을 견인해 준 적이 있는데 여자의 말로는 사슴을 쳤다고 하지만 차량의 잔해로보와 사고를 은폐한 흔적이 있다며 그 차의 번호판이 아드리안의 소유 차량 번호판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행한 변호사 펠릭스는 그때 아드리안은 파리에 출장가 있었고 차량은 그 주에 도난당해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 후 회사 건물 옥상에서 아드리안은 펠릭스에게 사실은 자신이 사고를 냈으나 회사의 큰 계약건을 위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수사 파일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변호사 펠릭스는 자신의 인맥과 로비로 경찰의 수사상 혐의 내용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 후 아드리안은 TV에서 실종자 다니엘이 카드로 5만 유로를 횡령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런 일을 꾸밀 사람은 로라라고 생각해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스파이 접선처럼 은밀히 연단 카페에서 로라가 다니엘의 지갑을 챙겨 신분증을 빼돌려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하자 아드리안은 그날 파리에 가지 않았다는 사진 증거가 있다며 로라에게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어느새 거치고 늘 기다리던 봄이 찾아와 오늘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삼켜냈던 눈물까지도 처음이라 그래 많이 서툴렀던 거야 힘겹게 꺼내 보였던 말은 웃음 너무 늦어버린 거겠지 어쩌면 우리 미안한 일들 뿐인데 챙겨주지 못해 이젠 외면받았던 지난 내 외로움 이제서야 느껴 아쉬움이 널 비춘 날들 그리움이 또 멈춘 시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을까봐 술도 안 마셔 네 소식 보일 때면 눈을 꼭 감았어 추스리지 못한 채 멀리 와버렸잖아 나 어떤 날에 넌 예쁜 봄이었단 말야 모든 게 안쓰러 쌓이는 죄책감 답답해 차라리 이 겨울 다 없어졌으면 이젠 우리 아직 그대로인가요 아님 지나버린 시간 속에 잊혀졌나요 마음이 앞서서 멈출 수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봄을 기다려요 많이 아파 너도 나와 같다면 우리 약속했던 그날처럼 되돌아가요 매일 수없이 그리던 나를 몹시 추웠던 시린 겨울이 가고 봄이 와요 크고 작은 둘만의 약속들 다독여주던 포근했던 밤 볼품없는 날 행복으로 감싸준 그 봄 서로 다치지 않을 만큼 멀어져서 더 아픈 시간들 사랑에 지친 채로 뱉어냈던 침묵 가시 박힌 질문 그대 답 자신 없어 난 못해 나 아닌 것들로 빈자리 채울까봐 소중했던 날들 생각하면 아직 애틋해 똑같은 이유로 또 망설일 거야 메말라 시든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없을 테니까 우리 아직 그대로인가요 아님 지나버린 시간 속에 잊혀졌나요 마음이 앞서서 멈출 수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봄을 기다려요
끝이 없는 기다림에 더는 자신 없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봄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워가요. 그 후 아드리안의 회사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성공해 올해의 기업인상을 받게 되어 파티에 참가합니다. 파티 도중 어떤 기자가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자 아드리안은 인터뷰로 생각하고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드리안이 만난 기자는 기자가 아니었고 사실 자신은 실종된 다니엘의 아버지인 토마스이며 아들의 핸드폰이 사고 직전에 현장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집에 있던 아들의 핸드폰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여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자가 떠나기 전에 운전석에 차 시트를 조정한 것으로 봐서 다른 일행이 운전했었음을 추리하며 담배를 내밀며 불 좀 빌리자고 하자 아드리안이 라이터를 꺼내는데 그날 차량 대시보드에 있던 같은 라이터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드리안에게 그 사람이 당신 아니냐고 몰아세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제발 시체를 숨긴 장소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드리안은 자신은 모른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을 하고 토마스는 경비들에게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변호사 버지니아는 다니엘의 아버지 토마스가 호텔로 유인하여 로라를 살해하고 그 죄를 아드리안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드리안은 사고가 난 직후에 지나갔던 또 하나의 차량 운전자를 의심합니다. 그러자 버지니아는 우선 범인이 호텔로 유일한 수법이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사건 후 어느 날 아드리안에게 다니엘 이름으로 우편이 오고 거기에는 호수 사진과 함께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따라 비에르게 기차역으로 간 둘은 공중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산악 열차를 타고 벨라비스타 호텔로 오라고 해 호텔방으로 들어간 뒤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변호사 버지니아는 사건 현장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경꾼들 중에는 죽은 다니엘의 엄마 엘비라가 있었고 바로 이 비에르게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토마스와 엘비라가 꾸민 함정이며 단순히 호수에다 수장시켰을 것이라는 짐작만을 가지고 호수 사진을 보여준 것이고 토마스가 아내 엘비라에게 미리 창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를 받아 방 안에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이 들어오자 아드리안을 기절시키고 로라를 살해한 후에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리를 합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변호사 버지니아의 추리를 이해한 아드리안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좌절을 하자 버지니아는 이번 사건을 모두 로라 혼자서 꾸민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차 트렁크에 있는 다니엘의 시체 옆에 로라의 물건을 몰래 놔두면 된다면서 차와 함께 수장시킨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아드리안은 차를 수장시킬 때 숲속에서 지켜보는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재판 때 나올 증인이 바로 그 사람 같다고 체념합니다. 그러자 변호사 버지니아는 사실 처음부터 재판에 다른 증인 따위는 나타나지 않았고 당신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자 아드리안은 어이없어 하지만 버지니아는 왜 처음부터 사실을 제대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고 이 사건의 추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그랬다며 변명하는 아드리안은 버지니아가 내민 지도에 수장시킨 장소의 위치를 볼펜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아드리안은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고 덧붙이는데 당시 트렁크에 있던 다니엘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에까지 가서 차마 그만둘 수 없어서 산채로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호수에서 다니엘을 찾으면 경찰이 시체를 부검해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걸 알아내서 자신이 살인자가 될 테니 부검을 꼭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에 변호사 버지니아는 화를 내며 혐오감을 드러내고 이 사실이 그대로 밝혀지면 아드리안 당신은 죽은 목숨이라 협박하지만 아드리안은 자신의 변호사로 서민된 이상 자신을 변호할 의무가 있으니 지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변호사 버지니아는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고 차라리 모든 걸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처음부터 사건 은폐의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아드리안이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연락하려던 사람은 아드리안이 아니라 내연녀 로라였고 아드리안이 자신과 회사에서 곧 성사될 아시아 진출 계약을 앞두고 지장이 생길까 신고를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은행에서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람 또한 아드리안이었고 사실 로라는 그 후 양심의 가책과 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다 결국 다니엘의 아빠 토마스와 엄마 엘비라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혼자 먼저 호텔로 가서 아드리안에게 전화를 해 누군가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호텔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 후 로라의 전화기에서 문자를 보낸 것을 발견한 아드리안이 자신을 자백시키려는 함정임을 알게 되어 이성을 잃고 돌조각상으로 로라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을 자신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내연녀 로라가 주도하에 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사 버지니아가 추리를 하자 아드리안은 로라가 다니엘 부모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으면 왜 그들이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겠냐고 반문을 하고 버지니아는 시체가 없으면 아드리안이 자백할 리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하며 창문 밖을 보라고 합니다. 건너 건물의 같은 높이 창문에는 다니엘의 아버지 토마스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고 토마스는 경찰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드리안의 집 맞은편에 방을 잡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드리안은 버지니아의 추리를 부인하고 호텔 사건 현장 사진이 엄마 엘비라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만 버지니아는 사실 그 사진은 합성이라며 잘 보라며 사진 속 거울을 가리키자 엘비라의 모습은 거울에 비쳐있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는 나의 변호로 혐의를 받고 싶으면 로라를 죽인 걸 사실대로 인정하라고 하자 결국 아드리안은 모든 걸 인정하고 그때 집 전화가 울리는데 회사의 고문 변호사 펠릭스가 메시지로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버지니아는 전화를 받으라며 쉬었다가 10분 후 다시 이야기하자며 밖으로 나가고 아드리안은 고맙다고 합니다. 아드리안이 펠릭스와 통화를 하는데 사고 당시 지나갔던 목격자인 행인은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드리안은 안심하며 변호사 버지니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믿어도 되겠다고 하는데 전화기에서 심하게 잡음이 나자 아드리안은 잡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주위를 찾아봅니다. 사랑이었다 별거 없던 내 하루에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던 너를 그땐 왜 몰랐을까 행복이었다 다시는 없을 것 같던 잠시나마 행복했었다 다른 사람 곁에 있는 널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젠 너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날에 함께
내가 아니었다면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란 걸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미안했어. 너와 함께한 날들이 더 말할 게 있을까. 행복한 기억만 가져갈게. 방안 주위의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변호사 버지니아가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할 때 건네준 볼펜이 수상합니다. 볼펜을 내려놓은 아드리아는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는데 상담 내내 변호사 버지니아가 쓴 기록들은 전부 낙서 같은 엉터리였고 경찰이 조사한 자료와 서류라고 가져온 것들은 모두 백지였습니다. 또한 핸드폰도 버지니아가 아드리안에게 건네받은 후 꺼져 있습니다. 볼펜을 천천히 분해하던 아드리안은 그것이 도청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전부 도청기로 녹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아드리안은 건물 건너편 토마스가 있는 방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과 이야기를 하던 변호사 버지니아가 서 있었고 이어서 버지니아가 눈에 렌즈를 빼고 가발을 벗고 위장한 얼굴을 벗겨냅니다. 그러자 그녀는 토마스의 부인인 엘비라의 얼굴이었고 아드리아는 모든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리고 문을 열어주자 그 앞에는 은발의 여성이 찾아와 자신을 변호사 버지니아 굿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버지니아라고 만났던 사람은 변장한 다니엘의 엄마 엘비라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때 건너편 건물에서 토마스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다니엘의 죽음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통화를 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의 전개 방식은 중간중간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기업의 부자 CEO와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의 대화 구조, 그리고 그 자신의 과거 사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어찌 보면 결말이 정해진 상태에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는 영화이기에 식상한 영화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인비저블 게스트는 반전에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말까지 정말 매끈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막판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스릴러와는 달리 억지스러운 결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관객들도 추리할 수 있게 복선들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흐름은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후반부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장면에서는 지나간 복선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게 그 장면이었구나 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결말은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되는데 범인의 변호사는 연기를 전공한 피해자의 어머니였고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놔버린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묻힌 복수. 이것보다 깔끔한 복수가 있을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깨트린 다니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인비저블 게스트 보이지 않는 손님이었는데요. 이 스릴러 영화 감독은 오리올 파울로 스페인 감독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홍보나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잘 만든 영화는 국적을 막론하고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스릴러 영화는 가끔 미스터리나 스릴러 장르의 소설을 펼치면 뒷장이 너무 궁금해서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못 덮는 경우가 있는데 결말을 볼 때까지 덮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영화입니다. 106분의 러닝타임으로 짧은 편이지만 상영하는 동안만큼은 이야기의 흐름에 몰입되어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비릿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